제가 통역할게요. 물이 목까지 차오르는 지하에서 11살 소년이 외쳤습니다. 젖은 교복에 찢어진 운동화, 가슴에는 낡은 수첩을 꼭 안고 있었어요. 소방관이 대피하라고 소리쳤지만 소년은 물속에 잠겨가는 벽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벽에 새겨진 글씨를 한 줄씩 읽기 시작하자 뒤에 서 있던 재벌 회장의 두 다리가 물속에서 천천히 풀려내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줄을 듣는 순간 회장은 소방관을 뿌리치고 물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도대체 그 벽에 무엇이 적혀 있었길래 재벌 회장은 물속으로 들어간 걸까요? 그리고 이 소녀는 대체 누구인 걸까요? 영상이 시작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하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소중한 공간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물이 먼저였습니다. 소리보다 물이 먼저였어요. 밤 11시 하늘채 지하상가 지하 2층 천장. 이음새에서 처음 떨어진 건 손가락 굵기만 한 물줄기 하나였습니다. 바닥 타일 위에 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텅 빈 복도에 울렸어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장마철이면 을에 새는 물이려니 했으니까요. 그런데 30초가 지나자 물줄기가 두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1분이 지나자 천장 이음새 전체에서 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바닥에 고인 물이 발목을 덮더니 종아리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형광등이 한번 깜빡이더니 펑 하는 소리와 함께 꺼졌어요. 비상등만 켜졌습니다. 빨간 불빛이 천장에서 깜빡이며 물 위에 붉은 그림자를 드리웠죠.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귀를 찢는 사이렌 소리가 지하 전체에 퍼졌어요. 상가 상인들이 비명을 지르며 물건을 챙겨 뛰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철물점 아저씨가 금고를 끌어안고 계단을 뛰어 올랐고 분식집 아주머니는 슬리퍼가 벗겨진 줄도 모르고 맨발로 물을 헤치며 달렸어요. 지하 3층에서 올라온 주차장 관리인이 헐떡이며 소리쳤습니다. 아래는 다 잠겼어요. 차들이 둥둥 떠다녀요. 지상으로 올라온 사람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바깥에서 소방차 사이렌이 울렸어요. 소방관들이 뛰어내려 통제선을 치고 출입구를 막았습니다. 뉴스 차량이 도착했고 카메라 불빛이 빗줄기 사이로 번쩍였어요. 시간당 80mm. 기상청이 수도권 호우 경보를 발령한 밤이었습니다. 하늘채 지하상가는 대성건설이 2년 전에 시공한 신도시 핵심 상업시설이었어요. 소방 현장 책임자가 무전기에 대고 외쳤습니다. 지하 3층 완전 침수! 지하 2층 수위 급속 상승 중! 추가 인원 요청합니다! 통제선 밖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우산을 쓴 사람, 비를 맞는 사람, 카메라를 들이대는 기자들. 소방관이 확성기로 외쳤습니다. 통제선 안으로 들어오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통제선 바깥 어둠 속에서 작은 그림자 하나가 빗줄기를 뚫고 달려오고 있었어요. 교복이 흠뻑 젖어 몸에 달라붙어 있었고 운동화 밑창이 찢어져 발이 반쯤 드러나 있었습니다. 가방을 가슴에 꼭 끌어안은 채 전력으로 뛰고 있었어요. 11살 소년 준서였습니다. 소방관이 손을 뻗어 막으려 했지만 준서는 그 팔밑을 빠져나갔어요. 마른 몸이 번개처럼 통제선 사이를 비집고 지하 계단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야! 꼬마 거기서! 위험해! 소방관이 뒤따라 내려가려 했지만 그 순간 뒤에서 또 하나의 그림자가 통제선을 넘었어요. 양복 바지가 흠뻑 젖어 무릎에 달라붙어 있었고 고급 구두가 빗물 위를 미끄러지듯 달렸습니다. 머리카락에서 빗물이 줄줄 흘러내렸어요. 68살 대성건설 회장 윤정호였습니다. 소방관이 회장의 팔을 잡았어요. 어르신,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정우가 소방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양복 소매가 구겨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정우의 눈은 이미 계단 아래 어둠 속으로 사라진 소년의 뒷모습만 쫓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내려갔어요. 저 아이를 데려와야 해요. 정우가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구두 밑에서 물이 찰박거렸어요. 한 계단 내려갈 때마다 물이 발등을 덮고 발목을 감싸고 종아리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비상등의 빨간 불빛이 물 위에 일렁이며 계단 벽에 붉은 그림자를 드리웠어요. 지하 2층 통로에 도착했을 때 물은 이미 정우의 허리까지 차올라 있었습니다. 형광등은 전부 꺼져 있었고 비상등만 깜빡이고 있었어요. 붉은 빛과 어둠이 번갈아 통로를 채웠습니다. 물 위에 종이컵, 비닐봉지, 간판 조각 같은 것들이 둥둥 떠다니고 있었어요. 물이 벽에 부딪히며 철벅거리는 소리가 통로 전체에 울렸습니다. 그 소리들 사이에서 정우의 귀에 뭔가가 들렸어요. 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빠 여기 있었어. 정우가 소리가 나는 쪽으로 물을 헤치며 걸었습니다. 물살이 허벅지를 밀어내는 걸 버티며 한 걸음씩 나아갔어요. 비상등이 한번 깜빡이는 사이 통로 끝자락에 작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준서였어요. 소년이 벽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물이 가슴까지 차올라 있었어요. 젖은 교복이 몸에 찰싹 달라붙어 마른 갈비뼈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한 손에는 가방에서 꺼낸 낡은 수첩을 물 위로 들어올리고 있었고 다른 한 손은 벽에 대고 있었어요. 벽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표면에 날카로운 것으로 긁어놓은 글씨가 빼곡했어요. 한글이 아니었습니다. 비상등의 붉은 빛이 깜빡일 때마다 글씨가 보였다가 사라졌다가를 반복했어요. 정우가 준서의 등 뒤에 멈춰 섰습니다. 물속에서 헐떡이며 숨을 몰아쉬었어요. 준서야, 나가야 해. 준서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벽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떨리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잠깐만요. 이거 읽을 수 있어요. 제가 통역할게요. 정우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통역이라니. 이 물속에서 이 아이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하지만 준서는 이미 벽의 첫 줄에 손가락을 대고 읽기 시작했어요. 방수 공사 안 했다. 준서의 목소리가 물이 찬 통로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우의 표정이 굳었어요. 방수 공사. 이 건물은 대성건설이 지었습니다. 정우의 회사가요. 두 번째 줄. 준서의 손가락이 벽을 따라 옆으로 움직였어요. 우리가 말했지만 아무도 안 들었다. 정우의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줄. 한국말 못해서 아무도 안 들었다. 정우의 눈에 물이 고였어요. 비상등이 한번 깜빡였습니다. 붉은 빛이 정우의 젖은 얼굴 위를 지나갔어요. 그 찰나에 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얼굴을 타고 흐르는 물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위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지하 계단 위쪽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소방관 서너 명이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그 뒤로 대피한 상인들, 뉴스 기자, 카메라맨이 계단 난간에 매달리듯 서 있었어요. 뒤늦게 도착한 대성건설 직원 몇 명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양복깃을 세운 채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부사장 윤세진이었습니다. 준서의 목소리가 계단 위까지 울려 퍼졌어요. 그래서 여기에 쓴다. 한국말 못해서 아무도 안 들어줬으니까. 계단 위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자가 카메라를 돌렸어요. 빨간 녹화 불빛이 어둠 속에서 켜졌습니다. 소방관이 계단을 내려오며 외쳤어요. 지금 나오셔야 합니다. 지하 3층 벽이 무너졌습니다. 수위 올라옵니다. 물이 준서의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글씨가 물속으로 잠기기 시작했어요. 준서가 숨을 크게 들이쉬고 얼굴을 물속에 넣었습니다. 물속에서 눈을 뜨고 벽의 마지막 줄을 읽었어요. 올라온 준서의 입에서 물이 쏟아졌습니다. 기침을 하면서도 마지막 줄을 정우에게 전했어요. 안 감독이 우리말을 여기에 새겼다. 그리고 그 밑에 한글로 이렇게 적혀 있어요. 준서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준서야, 아빠가 이 사람들 말을 여기 남겨놓을게. 내가 읽어줘. 준서의 울음이 물속에서 터졌어요. 헛기침과 울음이 뒤섞여 통로 전체에 울렸습니다. 정우의 무릎이 꺾였어요. 물속에서 양복 바지가 물에 잠기는 것도, 셔츠가 몸에 달라붙는 것도, 넥타이가 물 위에 떠다니는 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자기 회사가 지은 건물이었어요. 자기 회사가 무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회사 현장에서 죽은 사람이 아들에게 남긴 마지막 부탁이었어요. 정우가 소방관의 만류를 뿌리치고 물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무릎까지, 허리까지, 가슴까지. 벽에 새겨진 글씨를 자기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더듬었어요. 계단 위에서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소방관도, 기자도, 상인도, 직원도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세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소방관 2명이 물속으로 뛰어들어 정우와 준서를 동시에 끌어올렸어요. 계단 위에 끌려 나온 두 사람은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정우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준서를 끌어안았어요. 준서가 정우의 품에서 수첩을 가슴에 꼭 안은 채 울고 있었습니다. 정우도 울고 있었어요. 소년의 젖은 교복과 노인의 젖은 양복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정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계단 위에 서 있는 세진과 눈이 마주쳤어요. 정우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이 아니었어요. 무너진 건물의 주인이, 죽은 사람의 고용주가 진실을 알아버린 사람의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세진이 한 발짝 뒤로 물러섰어요. 그리고 화면이 끊겼습니다. 검은 화면 위에 글자가 떠올랐어요. 3개월 전. 도대체 이 소녀는 누구이며 왜 물속에서 벽의 글씨를 읽을 수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재벌 회장은 왜 그 벽의 글씨 앞에서 무너져 내린 걸까요? 이야기는 3개월 전 서울 외곽의 어느 반지하 방에서 시작됩니다. 3개월 전으로 돌아갑니다. 서울 외곽 반지하 방이었어요. 벽에는 곰팡이가 검은 얼룩처럼 번져 있었고 천장 모서리에는 빗물이 스며든 자국이 누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창문이라고 해봐야 지면과 맞닿은 작은 유리창 하나뿐이었어요. 그 창문 너머로 보이는 건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목뿐이었습니다. 새벽 6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할머니 봉순이 먼저 일어났어요. 72살, 무릎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불에서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한참이 걸렸어요. 두 손으로 바닥을 짚고 한쪽 무릎을 세우고 벽을 잡고 겨우 일어섰습니다. 무릎에서 뚝소리가 났지만 봉수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듣는 소리였으니까요. 봉순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다리미를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손자 준서의 교복이 의자 등받이에 걸려 있었어요. 다리미가 오래돼서 한쪽만 뜨거워졌습니다. 봉수는 능숙하게 교복을 뒤집어가며 다렸어요. 왼손으로 옷감을 당기고 오른손으로 다리미를 눌렀습니다. 주름이 펴질 때마다 봉순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손자가 구겨진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가는 건 봉순이 참을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다리미질이 끝나자 봉순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부엌이라고 해봐야 싱크대 하나와 가스레인지 하나가 전부인 좁은 공간이었어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통 하나와 계란 2알 그리고 어제 먹다 남은 누룽지가 있었어요.
봉순이 냄비에 물을 붓고 누룽지를 넣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좁은 방 안에 퍼졌어요. 준서야, 일어나. 학교 가야지. 이불 속에서 웅크리고 있던 준서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11살 마른 체구에 눈이 유독 큰 소년이었어요. 잠이 덜 깬 얼굴로 세수를 하고 교복을 입었습니다. 봉순이 다려놓은 교복은 반듯했지만 소매가 짧았어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산 교복이었거든요. 2년이 지나는 동안 준서는 자랐지만 교복은 그대로였습니다. 손목이 훤히 드러났어요.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누룽지 한 그릇과 김치 한 접시. 준서가 숟가락을 들다가 멈췄어요. 할머니는 안 먹어요? 먹었어. 네 일어나기 전에 먹었어. 봉순이 웃으며 말했지만 싱크대 위에는 사용한 그릇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준서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누룽지를 조금 덜 먹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배불러요. 그 말에 봉순의 눈가가 살짝 떨렸습니다. 11살짜리가 할머니 몫을 남겨두려고 배부른 척하는 거라는 걸 봉순은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봉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준서의 머리를 한번 쓸어주고 학교 가방을 챙겨주었습니다. 이 할머니와 손자는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다 알면서도 모른 척해주는 사이였어요. 학교에서 준서는 존재감 없는 아이였습니다. 급식비가 3개월째 밀려 있었어요. 담임 선생님이 준서를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준서야, 가정환경조사서 할머니 서명 받아와. 무료급식 재심사 서류야. 선생님이 건넨 서류 봉투를 준서가 받아들었어요. 교실로 돌아오는 복도에서 준서가 그 봉투를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할머니에게 보여줄 생각은 없었어요. 무료급식 서류를 할머니 앞에 내밀면 할머니 얼굴이 어떻게 되는지 준서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다가 할머니가 밤새 잠을 못 주무셨거든요. 그래서 준서는 할머니 이름을 직접 서명했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로요. 체육 시간이 되었어요. 아이들이 체육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준서의 체육복은 아버지가 사준 것이었어요. 2년 전 물건이라 소매가 팔뚝 중간까지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야, 한준서. 팔목 보여주기 체육복이다. 뒤에서 웃음소리가 터졌어요. 준서는 아무 말 없이 운동장 구석으로 걸어갔습니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어요. 놀림을 당해도 화를 내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화를 내면 상황이 더 복잡해진다는 걸 11살짜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학교가 끝나면 준서가 가는 곳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동네 골목 안쪽에 있는 작은 쌀국수 집이었어요. 간판에 420의 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유리문을 열면 베트남 향신료 냄새가 코를 감쌌어요. 좁은 가게 안에 테이블 4개가 전부였고 주방에서 국물 끓는 소리가 보글보글 났습니다. 준서야, 왔어? 팜티란이 주방에서 고개를 내밀며 웃었어요. 35살 베트남에서 시집 온 지 10년이 된 여자였습니다. 한국말이 유창했지만 가끔 억양이 섞여 나왔어요. 준서에게는 이모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준서가 가방을 내려놓고 앞치마를 두르고 서빙을 시작했어요. 손님이 오면 물을 갖다 주고 그릇을 치우고 배달 주문이 들어오면 자전거를 타고 나갔습니다. 그 대신 저녁 한 끼를 얻어먹었어요. 봉순 할머니에게는 쌀국수집에서 공부한다고 말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서빙이 끝나면 진짜로 공부를 했으니까요. 다만 학교 공부가 아니라 베트남어 공부를요. 가게 한쪽 구석에 앉아 준서가 낡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표지에 동아건설이라는 도장이 찍힌 갈색 작업 수첩이었어요. 아버지의 유품이었습니다.
앞부분은 한글로 현장 일지가 적혀 있었고 뒷부분은 베트남어로 빼곡했어요. 준서의 아버지 한동수는 대성건설 하청업체의 현장 감독이었습니다. 2년 전 현장에서 구조물이 무너져 세상을 떠났어요. 38살이었습니다. 동수는 다른 감독들과 달랐어요. 현장에서 일하는 베트남 노동자 20명의 이름을 전부 외웠습니다. 다른 감독들이 야이, 이리 와라고 소리칠 때 동수는 호황형, 민형하고 이름을 불렀어요. 베트남어도 배웠습니다. 서툴렀지만 노동자들은 그것만으로도 활짝 웃었어요. 한국인 감독 중에 자기들 말을 배우려는 사람은 동수가 유일했으니까요. 팜티란의 남편 민도 같은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동수와 가장 친한 사이였어요. 토요일마다 동수가 어린 준서를 현장에 데려오면 민이 쌀국수를 끓여주었습니다. 다 같이 그늘에 앉아 밥을 먹었어요. 그때 준서가 처음으로 베트남어를 배웠습니다. 꺼먼, 감사합니다. 안 또한 안전. 아버지가 수첩에 한글 발음과 뜻을 나란히 적어주었어요. 준서의 삐뚤삐뚤한 글씨가 그 옆에 따라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첩 뒷부분은 달랐어요. 아버지의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베트남 노동자들이 직접 적은 베트남어였어요. 빼곡하고 급한 글씨였습니다. 준서는 2년 동안 그 베트남어를 해독하고 있었어요. 팜티란에게 모르는 단어를 물어보며 한 문장씩 풀어나갔습니다. 이모, 이 단어 뭐예요? 준서가 수첩을 내밀면 티란이 주방에서 손을 닦고 와서 들여다보았어요. 처음에는 가볍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해독이 진행될수록 티란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눈이 커지고 입이 굳어졌습니다. 어느 날은 수첩을 보다가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직 준서에게 그 내용이 무엇인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준서가 해독한 건 절반 정도였어요. 뒷부분으로 갈수록 글씨가 급해지고 어려운 단어가 많아서 막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는 글씨가 물에 번져서 거의 읽을 수 없었어요. 마지막 몇 줄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만 판독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수첩의 한글 일지에는 아버지만의 습관이 남아 있었어요. 매일 현장에서 퇴근할 때마다 일지 마지막에 4글자를 적었습니다. 오늘도 무사. 날짜가 바뀔 때마다 그 4글자가 반복되었어요. 오늘도 무사. 오늘도 무사. 오늘도 무사. 그런데 어느 날짜부터 그 4글자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글씨체도 급해지고 밑줄과 느낌표가 늘어나다가 한글 일지가 끝나고 베트남어 페이지가 시작되었어요. 준서도 그 습관을 이어받았습니다. 매일 밤 수첩 해독을 끝내고 자기 일기장을 펴서 4글자를 적었어요. 오늘도 무사. 아버지가 적던 것과 똑같은 4글자를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생긴 습관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매일 적던 그 말을 자기가 대신 적으면 아버지와 아직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으니까요. 밤이 깊어지면 반지하 방에 준서의 책상 불빛만 켜져 있었습니다. 수첩을 펴고 모르는 단어를 적고 내일 티란 이모에게 물어볼 목록을 만들었어요. 그러다 잠이 들면 수첩을 가슴에 안은 채 고개를 떨군 모습 그대로 아침을 맞았습니다. 봉순이 문틈으로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중얼거렸어요. 아버지 닮아서 고집이야. 그 고집이 아버지를 데려갔어. 봉수는 아들 동수의 죽음을 단순한 현장 사고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봉순에게 진짜 이유를 말해주지 않았어요. 준서도 아직 몰랐습니다. 수첩 뒷부분에 뭐가 적혀 있는지, 아버지가 왜 그 글씨들을 남겼는지, 준서에게 그 수첩은 아직 아버지의 흔적이었을 뿐이었어요. 아버지가 손때 묻혀 갈색으로 변한 표지, 아버지의 필체, 아버지와 함께 적은 베트남어 단어들.
그것들을 더듬는 것이 준서에게는 아버지를 만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쌀국수집 냉장고에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어요. 건설 현장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베트남 노동자 10명 남짓이 안전모를 쓴 채 웃고 있었고 가운데 동수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동수의 무릎 위에 어린 준서가 앉아 있었습니다. 9살 때 모습이었어요. 아버지 헬멧을 뒤집어 쓰고 카메라를 향해 V를 하고 있었습니다. 헬멧이 너무 커서 눈까지 내려와 있었지만 그 아래로 활짝 웃는 입이 보였어요. 준서는 매일 쌀국수집에 올 때마다 그 사진을 한 번씩 보았습니다. 쳐다보는 게 아니라 그냥 눈이 가는 거였어요. 냉장고 문을 열 때, 그릇을 치울 때, 배달을 나가기 전에 사진 속 아버지는 항상 같은 표정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준서는 수첩을 가방에 넣고 쌀국수집을 나섰어요. 밤 9시였습니다. 골목을 걸어 반지하 방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준서가 잠깐 멈췄어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반지하에서는 하늘이 잘 보이지 않았거든요. 계단 위에서야 겨우 별이 보였습니다. 준서가 가방 안의 수첩을 손으로 더듬었어요. 수첩의 낡은 표지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아빠, 나 오늘도 한 문장 풀었어. 아무도 듣지 못하는 말이었습니다. 준서는 계단을 내려가 반지하 방문을 열었어요. 봉순 할머니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준서가 소리나지 않게 책상 앞에 앉아 일기장을 펼쳤어요. 오늘 날짜 칸에 4글자를 적었습니다. 오늘도 무사. 연필을 내려놓는 준서의 손이 살짝 떨렸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이 소녀는 아직 몰랐어요. 이 수첩이 자신을 어디로 데려가게 될지, 그리고 석 달 뒤 물이 목까지 차오르는 어둠 속에서 자기가 왜 그 벽의 글씨를 읽을 수 있었는지,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이 반지하 방, 이 낡은 수첩, 그리고 매일 밤 적는 4글자였습니다. 그날은 쌀국수집에 특별한 일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팜티란이 며칠 전부터 들떠 있었어요. 대성건설 본사 구내식당에 베트남 음식을 납품하게 된 거였습니다. 대기업 본사에 납품한다는 건 동네 쌀국수집으로서는 큰 기회였어요. 티란이 새벽부터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재료를 손질하고 용기에 담았습니다. 준서도 학교 끝나자마자 달려와 배달을 도왔어요. 대성건설 본사는 30층짜리 유리타워였습니다. 준서가 태어나서 본 건물 중 가장 높았어요. 고개를 한껏 젖혀야 꼭대기가 보였습니다. 유리벽에 햇빛이 반사되어 눈이 부셨어요. 정문 앞에는 분수대가 있었고 로비 안으로 보이는 대리석 바닥이 거울처럼 반짝거렸습니다. 티란과 준서가 쌀국수 재료를 카트에 실어 본사 후문으로 갔어요. 경비원이 손을 내밀며 가로막았습니다. 납품업자는 지하 주차장으로 돌아가세요. 정문 출입 불가입니다. 티란이 고개를 숙이며 카트를 돌렸어요. 지하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려는데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납품업자용 엘리베이터는 화물용만 가능. 그런데 화물 엘리베이터에는 고장이라는 딱지가 붙어 있었어요. 티란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무거운 재료를 들고 비상계단을 올라가야 했어요. 준서가 제일 무거운 육수통을 들었습니다. 양손으로 들어올리니 팔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계단을 하나씩 오를 때마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준서는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티란이 뒤에서 준서의 등을 밀어주며 올라갔어요. 구내식당에 도착해서 세팅을 시작했습니다. 준서는 앞치마를 두르고 용기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교복 위에 쌀국수집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 어울리지 않았지만 준서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때 구내식당 밖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어요. 직원들이 복도를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으며 뛰는 사람, 서류를 들고 뛰는 사람, 엘리베이터 앞에서 버튼을 연타하는 사람. 뭔가 큰일이 난 분위기였어요. 구내식당으로 들어온 직원 하나가 동료에게 소리쳤습니다. 통역사가 교통사고 났대. 못 온대. 베트남 투자단 30분 후에 도착하는데 어떻게 해? 준서의 귀가 번쩍 열렸어요. 베트남, 통역? 그 두 단어가 머릿속에 꽂혔습니다. 상황은 이랬어요. 그날은 베트남 국영건설사 비놈건설 투자단 7명이 방문하는 날이었습니다. 대성건설 회장 윤정호가 직접 추진한 동남아 진출 프로젝트의 핵심 미팅이었어요. 수백억 규모의 합작 계약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담당 통역사가 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난 거였어요. 국제사업부 직원들이 급히 외부 통역사를 찾았지만 베트남어 전문 통역사는 예약이 꽉 차 있었습니다. 대학교 베트남학과 교수에게까지 전화했지만 30분 안에 올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부사장 세진은 미팅이 무산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 계약은 아버지 정우가 주도한 프로젝트였거든요. 계약이 무산되면 이사회에서 아버지의 경영 판단력을 공격할 수 있었어요. 세진에게는 그게 필요했습니다. 로비가 점점 더 어수선해졌어요. 직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전화 벨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구내식당에서 그 소동을 듣고 있던 준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모, 나 베트남어 할 수 있는데. 티란이 놀라서 준서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준서야, 여기는 그런 데가 아니야. 우리는 국수 납품하러 온 거야. 티란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준서는 로비 쪽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어요. 직원들이 전화기를 붙잡고 점점 다급해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 직원이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이마를 손으로 감쌌어요. 안 된다는 뜻이었죠. 준서의 손이 가방 안의 수첩을 더듬었습니다. 아버지가 현장에서 베트남 노동자들과 나누던 말들, 수첩에 적어준 단어들, 티란 이모에게 배운 문장들이 머릿속에서 소용돌이쳤어요. 준서가 앞치마를 두른 채 구내식당을 나섰습니다. 티란이 준서야 하고 불렀지만 준서는 멈추지 않았어요. 교복에 쌀국수집 앞치마를 두른 11살 소년이 대기업 본사 로비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로비 한가운데서 국제사업부 직원 10명 남짓이 서성거리고 있었어요. 양복 차림에 이어폰을 끼고 전화를 돌리는 사람, 노트북을 펼쳐놓고 온라인 통역 서비스를 검색하는 사람, 팔짱을 끼고 한숨을 내쉬는 사람. 하나같이 초조한 표정이었습니다. 준서가 그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어요. 그리고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저 베트남어 할 수 있는데요. 로비가 조용해졌어요. 1초, 2초.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10명이 넘는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어요. 교복 위에 쌀국수집 앞치마를 두르고 찢어진 운동화를 신고 손을 번쩍 든 채 서 있는 11살 소년을 바라보았습니다. 1초의 정적 뒤에 웃음이 터졌어요. 한 직원이 배를 잡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꼬마야, 안녕하세요 정도 하는 거지? 옆에 있던 여직원이 입을 가리며 킥킥거렸어요. 뒤쪽에서 누군가가 중얼거렸습니다. 배달 온 애가 통역한다고? 웃음소리가 로비 전체에 퍼졌어요. 대리석 바닥에 울려 퍼지는 웃음 속에서 준서가 서 있었습니다. 손을 든 채로요. 내리지 않았어요. 소동을 듣고 부사장 세진이 로비로 나왔습니다. 42살 고급 양복에 넥타이 핀까지 꽂은 남자였어요. 상황을 파악하는데 3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세진의 눈에 교복을 입은 소년이 들어왔어요. 앞치마에 국수 국물 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배달 온 애가 무슨 통역이야. 데리고 나가.
세진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손을 내밀어 준서를 밀어내려는 동작이었습니다. 준서가 손을 내리지 않은 채 말했어요. 진짜 할 수 있어요. 아빠가 가르쳐줬어요. 세진의 미간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고개를 아래로 숙여 준서를 내려다보았어요. 42살 어른과 11살 아이의 키 차이가 그대로 드러나는 각도였습니다. 세진이 짜증을 내며 준서의 가방 끈을 잡아당겼어요. 가방이 열리며 안에 있던 것들이 쏟아졌습니다. 필통, 교과서, 그리고 아버지의 작업 수첩이 대리석 바닥 위로 떨어졌어요. 수첩이 펼쳐지며 베트남어가 적힌 페이지가 드러났습니다. 세진이 바닥에 떨어진 수첩을 구둣발 끝으로 밀어냈어요. 이딴 거 주워가지고 나가. 그 말이 로비에 울렸습니다. 아까까지 웃던 직원들의 얼굴에서도 웃음이 사라졌어요. 너무 심하다는 표정이 몇몇 얼굴에 스쳤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준서가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대리석 바닥이 차가웠습니다. 교복바지 무릎이 바닥에 닿았어요. 준서의 손이 수첩을 향해 뻗었습니다. 표지가 찢어져 있었어요. 아까 바닥에 떨어지면서 모서리가 꺾인 거였습니다. 동학건설 도장이 찍힌 그 표지가요. 준서가 수첩을 주워서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수첩을 두 팔로 감싸 안았어요. 마치 누군가를 안는 것처럼요. 티란이 뒤에서 달려왔습니다. 준서를 감싸 안으며 일으켜 세웠어요. 티란의 손이 준서의 등을 토닥거렸습니다. 괜찮아, 준서야. 가자. 우리 갈 때가 아니야. 티란이 준서의 어깨를 감싸고 돌아서려는 순간이었어요. 로비 끝에서 한 사람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느린 걸음이었지만 단단한 발소리였어요. 68살 윤정우 회장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본사 로비를 직접 걸어서 출근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현장 출신이라 양복보다 작업복이 편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넥타이는 매지 않았어요. 정우는 아까부터 로비 끝 기둥 뒤에서 모든 걸 보고 있었습니다. 소년이 손을 드는 것도, 직원들이 웃는 것도, 세진이 수첩을 발로 미는 것도, 소년이 무릎 꿇고 수첩을 줍는 것도 전부 보았어요. 정우가 세진 앞에 섰습니다. 수첩 돌려줘라. 세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아버지를 올려다보는 얼굴에 당혹스러움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배달 온 애가 통역한다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정우는 세진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어요. 세진을 지나쳐 준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준서가 수첩을 가슴에 안은 채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정우가 물었어요.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진짜 베트남어 할 줄 알아?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빠가 가르쳐줬어요. 정우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어요. 대성건설 베트남 지사 명함이었습니다. 뒷면에 베트남어가 적혀 있었어요. 정우가 그 명함을 준서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읽어봐. 준서가 수첩을 한 손으로 안은 채 다른 손으로 명함을 받았어요. 명함을 들여다보고 막힘없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발음이 정확했어요. 정우의 눈이 살짝 커졌습니다. 로비에 남아있던 직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졌어요. 아까 웃던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른 웅성거림이었습니다. 정우가 고개를 돌려 국제사업부 쪽을 보았어요. 그리고 한마디 했습니다. 이 아이한테 시켜봐. 세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아버지, 수백억짜리 계약입니다. 애한테 맡길 겁니까? 정우가 세진을 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눈이 아니라 회장의 눈이었어요. 통역 없으면 어차피 무산이야. 뭐가 더 나빠? 세진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반박할 말이 없었어요. 통역이 없으면 미팅은 어차피 끝이었으니까요.
비서가 급히 다가와 준서의 앞치마를 벗기고 양복 재킷을 걸쳐 주었습니다. 재킷이 무릎까지 내려왔어요. 소매가 손끝을 덮고도 한참 남았습니다.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지만 준서는 수첩을 꼭 쥔 채 회의실을 향해 걸어갔어요. 로비에 남은 직원들이 그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릎까지 내려오는 재킷을 입고 찢어진 운동화를 신고 낡은 수첩을 가슴에 안은 채 대회의실로 향하는 11살 소년의 뒷모습을요. 아까 꼬마야 안녕하세요 정도 하는 거지라고 웃었던 직원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옆 직원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야, 저 꼬마 진짜 하는 거 아니야?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긴 원목 테이블 양쪽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한쪽에는 대성건설 임원들이, 반대쪽에는 베트남 비놈건설 투자단 7명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계약 서류 뭉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생수병과 커피잔이 각 자리 앞에 준비되어 있었어요. 준서가 문 앞에 섰습니다. 무릎까지 내려오는 양복 재킷, 소매를 2번 접어 올렸지만 여전히 손끝이 보이지 않는 팔, 교복 바지 아래로 보이는 찢어진 운동화, 가슴에는 낡은 수첩을 안고 있었어요. 투자단 7명의 시선이 일제히 문 앞에 쏠렸습니다. 통역이 온다고 해서 고개를 돌렸는데 문 앞에 서 있는 건 어른이 아니라 아이였어요. 투자단 대표 응우엔 반 투안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55살 베트남 건설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어요. 얼굴에 표정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의 눈썹이 움직였다는 건 꽤 놀랐다는 뜻이었죠. 응우엔이 옆에 앉은 부대표에게 베트남어로 속삭였습니다. 장난하는 건가? 낮은 목소리였어요. 한국 사람들은 아무도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문 앞에 서 있는 11살짜리 소년의 귀에 그 말이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준서의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어요. 손에 쥔 수첩을 조금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번졌어요. 다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준서는 한 발짝 앞으로 내디뎠어요. 그리고 베트남어로 대답했습니다. 장난 아닙니다. 저 잘할 수 있어요. 회의실 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응우엔의 눈이 커졌어요. 속삭인 말을 알아들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그보다 이 아이의 베트남어 발음이 예상 밖이었던 거였습니다. 교과서에서 배운 딱딱한 발음이 아니었어요. 현장에서 쓰는 사람 냄새가 나는 베트남어였습니다. 응우엔이 아무 말 없이 준서를 바라보았어요. 부대표도 다른 투자단 멤버들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호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첫 인사를 시작했어요. 준서가 통역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호가 한 문장을 말하면 준서가 그걸 베트남어로 옮겼는데 첫 문장에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긴장한 거였어요. 준서의 손가락이 수첩 표지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하지만 2번째 문장부터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3번째 문장에서는 떨림이 멈췄어요. 4번째 문장에서는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이의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담긴 베트남어는 또렷하고 정확했어요. 투자단 쪽에서 미세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장난하는 건가 라고 속삭였던 응우엔의 표정이 달라지고 있었어요. 팔짱을 끼고 있던 양팔이 풀렸습니다. 상체가 살짝 앞으로 기울어졌어요. 경청하는 자세였습니다. 미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기술 논의가 시작되었어요. 대성건설 기술이사가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띄우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건축 공법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전문 용어가 쏟아졌습니다.
콘크리트 양생 기간을 고려하면 공정이 최소 3개월은 더 필요합니다. 기술이사가 말했어요. 준서가 통역해야 할 차례였습니다. 콘크리트 양생 기간. 대성건설 국제사업부 직원들도 베트남어로 뭐라고 하는지 몰라서 메모장에 급히 검색하고 있었어요. 준서는 검색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베트남어로 변환했어요. 콘크리트 양생이라는 단어가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현장에 갔을 때 베트남 노동자들이 쓰던 바로 그 단어였거든요. 교과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배운 말이었습니다. 응우옌 대표의 몸이 한 번 더 앞으로 기울었어요. 메모하고 있던 펜을 내려놓고 준서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디서 이런 말을 배웠나? 응우옌이 준서에게 직접 베트남어로 물었어요. 통역을 거치지 않고 소년에게 직접 말을 건 거였습니다. 그건 투자단 대표가 이 아이를 하나의 대화 상대로 인정했다는 뜻이었어요. 준서가 대답했습니다. 베트남어로요. 아버지가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어요. 베트남 분들이랑 같이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 모든 게 들어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왜 건설 용어를 아는지, 왜 교과서 발음이 아닌지, 왜 현장 냄새가 나는 베트남어를 쓰는지. 응우엔은 한마디로 전부 이해했어요. 응우엔이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현장을 아는 사람의 말투로구나. 그 한마디에 투자단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까까지 팔짱을 끼고 뒤로 기대앉아 있던 부대표가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옆에 앉은 기술 담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메모를 시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미팅이 다시 이어졌어요. 정우가 말하면 준서가 옮기고 응우엔이 대답하면 준서가 다시 옮겼습니다. 아이의 목소리가 두 나라 말 사이를 오갔어요. 무릎까지 내려오는 재킷 소매를 걷어올리며 손짓까지 섞어가며 통역하는 모습이 처음에는 우스꽝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자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미팅의 핵심 안건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응우엔 대표가 계약 조건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던졌고 정우가 성실하게 답했어요. 준서가 그 사이에서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고 옮겼습니다. 마지막 안건이 끝나자 응우엔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테이블을 돌아 준서 앞에 왔습니다. 55살 거구의 남자가 11살 소년 앞에 서자 키 차이가 엄청났어요. 응우엔이 허리를 숙여 준서의 눈높이에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준서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투박한 손이 준서의 젖은 머리카락 위를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이 아이 덕에 신뢰가 생겼습니다. 응우엔이 정우를 향해 말했어요. 통역 없이 한국어로 한마디 한 거였습니다. 서툰 한국어였지만 그 뜻은 분명했어요. 투자단 멤버들이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까 장난하는 건가 라고 속삭였던 부대표가 준서에게 다가왔어요. 베트남어로 잘한다 라고 말하며 엄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준서가 처음으로 웃었어요. 오늘 아침 반지하 방에서 나온 뒤로 처음 짓는 웃음이었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을 뿐인데 그 작은 웃음이 아까 로비에서 수첩을 가슴에 안고 울던 얼굴과 겹치니까 보는 사람의 가슴이 아렸어요. 회의실 문밖 복도에서는 아까 로비에서 웃었던 직원들이 유리창 너머로 회의실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꼬마야 안녕하세요 정도 하는 거지라고 웃었던 직원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옆 직원이 속삭였습니다. 야, 저 꼬마 진짜 하는데?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구석에서 세진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입이 꽉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세진의 불편함은 단순한 자존심 때문이 아니었어요. 미팅이 성공하면 아버지의 입지가 강해집니다. 이사회에서 공격할 빌미가 사라져요.
세진이 원하는 그림이 아니었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세진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건설 현장 용어를 알고 있다는 거였어요. 아버지가 현장에서 일했다는 거였습니다. 대성건설 하청업체에서요. 세진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주먹을 쥐었어요. 손등에 핏줄이 도드러졌습니다. 2년 전 일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하청업체 현장 사고, 세진이 직접 처리한 서류들, 깔끔하게 종결된 기록들, 그 기억이 이 회의실에서 이 소년의 베트남어를 듣는 순간 다시 떠오른 거였습니다. 설마 이 애가. 세진의 미간에 주름이 깊어졌어요. 하지만 아직은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청업체 감독의 아들이 베트남어를 배웠을 뿐이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켰어요. 하지만 세진의 턱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가 맞물리는 소리가 나지 않게 참고 있는 표정이었어요. 미팅이 끝나고 투자단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악수가 오갔어요. 정호 회장과 응우엔 대표가 웃으며 손을 맞잡았습니다. 분위기가 좋았어요. 수백억 규모의 계약이 무산될 뻔했다가 11살짜리 소년의 통역 덕에 살아난 거였습니다. 준서가 회의실을 나왔어요. 재킷을 비서에게 돌려주고 다시 쌀국수집 앞치마를 두르고 구내식당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티란이 준서를 보자마자 달려와 끌어안았어요. 준서야, 괜찮아? 무슨 일 있었어? 괜찮아요, 이모. 그냥 통역 좀 했어요. 준서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앞치마 끈을 묶는 손이 아직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긴장이 풀리면서 오는 떨림이었습니다. 티라는 그걸 보았지만 모른 척 해주었어요. 그 시각 회의실에서는 정호 회장이 혼자 남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투자단도 떠나고 임원들도 빠져나간 빈 회의실이었어요. 정호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까 그 소년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무릎까지 내려오는 재킷을 입고 찢어진 운동화를 신고 수첩을 가슴에 안은 채 회의실에 들어오던 모습, 건설 용어를 막힘없이 통역하던 모습, 아버지가 현장에서 일했다고 말하던 모습, 그 아이의 아버지가 우리 회사 현장에서 일했다고 했지. 정우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빈 회의실에 그 목소리가 낮게 울렸어요. 정우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소년의 수첩 안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그리고 그 수첩이 앞으로 어떤 것들을 드러내게 될지. 하지만 68년을 현장에서 시작해 여기까지 올라온 사람의 직감이 말하고 있었어요. 뭔가 있다고요. 정우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비서를 불렀습니다. 그 아이 이름이 뭐였지? 한준서요. 11살입니다. 정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회의실을 나섰어요. 복도 끝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정우의 뒷모습이 형광등 불빛 아래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서는 반지하 방으로 돌아와 수첩을 펼쳤어요. 매일 밤 하는 것처럼 한 문장을 해독하려고 했지만 오늘은 글씨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에서 있었던 일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아빠가 가르쳐준 말이 오늘 쓸모가 있었어. 준서가 수첩의 낡은 표지를 손가락으로 더듬었습니다. 동학건설 도장 위를 천천히 쓸었어요. 그리고 일기장을 펴서 오늘 날짜 칸에 4글자를 적었습니다. 오늘도 무사. 오늘은 글씨가 떨리지 않았어요. 미팅이 끝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정호 회장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침 8시 출근 전이었습니다. 어제 그 아이 있잖아. 통역했던. 오늘 올 수 있는지 알아봐. 비서가 준서의 연락처를 수소문해서 팜티란의 쌀국수집 전화번호를 찾아냈어요. 티란이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성건설 회장실에서 전화가 왔으니까요.
준서한테 전해달라는 말에 티란이 얼떨떨한 목소리로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그날 오후 준서가 학교를 마치고 대성건설 본사에 갔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분위기였어요. 경비원이 준서를 알아보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제는 지하 주차장으로 돌아가라고 했던 그 경비원이었어요. 로비를 지나는데 직원 몇 명이 준서를 힐끗 보았습니다. 어제 통역했던 그 꼬마라는 속삭임이 등 뒤에서 들렸어요. 회장 전용 식당이 아니었습니다. 정우가 준서를 데리고 간 곳은 본사 구내식당이었어요. 직원들이 밥을 먹는 그 식당이요. 정우가 쟁반 2개를 들고 배식대에 줄을 섰습니다. 대성건설 회장이 구내식당 배식대에 줄을 서는 모습에 직원들이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정우가 쟁반 하나를 준서에게 건넸습니다. 두 사람이 구석 자리에 마주 앉았어요. 준서가 숟가락을 들었지만 밥을 뜨지 못하고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자기 때문에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다는 걸 느낀 거였어요. 신경 쓰지 마. 밥 먹어. 정우가 먼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준서가 그제야 밥을 떠먹기 시작했어요. 한동안 말없이 밥만 먹었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만 조용히 났어요. 정우가 국을 한 숟가락 떠먹고 나서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느 현장에서 일했냐? 준서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대성건설 하청이었어요. 동학건설이라고요. 정우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동학건설, 대성건설의 하청업체였어요. 정우가 천천히 준서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우리 회사 현장이었어? 네. 언제 돌아가셨냐? 2년 전이요. 현장에서 구조물이 무너져서요. 사고래요. 준서의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마치 외운 것처럼 짧고 건조한 대답이었어요. 하지만 밥을 뜨던 손이 멈춰 있었습니다. 숟가락을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정우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준서의 가방 옆에 놓인 낡은 수첩을 보았어요. 그거 좀 볼 수 있겠냐? 준서가 수첩을 건넸습니다. 정우가 표지를 펼쳤어요. 안쪽에 찍힌 도장이 보였습니다. 동학건설. 정우의 손가락이 그 도장 위에서 멈췄어요. 한참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이건 우리 하청업체 도장이 맞다. 정우가 낮게 중얼거렸어요. 수첩을 한 장씩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앞부분은 한글로 현장 일지가 적혀 있었어요. 날짜, 현장명, 작업 내용. 감독이 매일 기록하는 일지였습니다. 정우도 젊었을 때 현장에서 똑같은 일지를 썼으니까요. 글씨를 보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이 어떤 감독이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꼼꼼하고 성실한 글씨체였어요. 그런데 일지 끝에 반복되는 4글자가 정우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무사. 매일 퇴근할 때마다 적은 것 같았어요. 날짜가 바뀔 때마다 같은 4글자가 나왔습니다. 오늘도 무사. 오늘도 무사. 오늘도 무사. 정우가 수첩을 넘기는 손이 느려졌어요. 그 4글자를 따라가듯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천천히 넘겼습니다. 현장 출신인 정우였기에 그 4글자의 무게를 알고 있었어요. 건설 현장에서 하루를 무사히 끝냈다는 건 당연한 게 아니라 다행인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짜부터 오늘도 무사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글씨체가 급해졌어요. 밑줄이 그어진 문장이 나타났고 느낌표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한글 일지가 끝나는 지점에서 갑자기 다른 글씨가 시작되었어요. 베트남어였습니다. 정우가 고개를 들어 준서를 보았습니다. 뒷부분은 뭐가 적혀 있는 거냐? 아빠가 베트남 분들한테 받아 적어준 거예요. 근데 아직 다 못 읽었어요. 어려운 단어가 많아서요. 정우의 눈이 다시 수첩으로 내려갔어요. 베트남어 페이지를 몇 장 넘겼습니다. 읽을 수는 없었지만
글씨의 분위기는 느낄 수 있었어요. 급한 필체, 빽빽한 줄 간격, 중간중간 밑줄이 그어진 단어들. 평온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정호가 수첩을 덮으려다가 중간에 끼워진 페이지를 발견했어요. 한글과 베트남어가 나란히 적힌 페이지였습니다. 글씨가 두 종류였어요. 어른의 또박또박한 글씨 옆에 아이의 삐뚤삐뚤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검언, 감사합니다. 안또한 안전.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적은 단어장이었어요. 정호의 손가락이 그 페이지 위에서 멈췄습니다. 아이의 삐뚤한 글씨를 한참 들여다보았어요. 그 글씨가 적힐 때 이 아이가 몇 살이었을지, 어떤 표정이었을지 정호의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정호가 준서에게 물었어요. 아버지가 왜 베트남어를 배우셨는지 아냐?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가 그러셨어요. 말이 안 통하면 억울한 일을 당해도 말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그 형들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요. 준서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랬습니다. 표정은 담담한데 목소리만 살짝 떨리는 거였어요. 정호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수첩을 다시 펼쳤어요. 오늘도 무사가 사라진 그 페이지로 돌아갔습니다. 무사하지 않은 날이 시작된 지점이었어요. 그 뒤로 글씨가 급해지고 베트남어가 시작되고 아이와 함께 쓴 단어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이 수첩 안에 이 사람의 마지막 시간이 들어 있었어요. 무사하다고 적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무사하지 않게 된 기록이요. 정호가 수첩을 넘기다가 마지막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글씨가 물에 번져 있었어요. 희미하게 남은 흔적만 보였습니다. 읽을 수 없는 상태였어요. 이건 뭐냐? 마지막 페이지인데 글씨가 번져서 못 읽겠어요. 아빠가 마지막에 뭘 적었는지 꼭 알고 싶은데. 준서의 눈이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를 향해 있었어요. 2년 동안 매일 밤 들여다본 페이지였습니다. 물에 번진 글씨를 손가락으로 더듬어도 읽을 수 없었던 그 페이지를요. 정호가 수첩을 천천히 덮었습니다. 이 수첩, 내가 좀 더 봐도 되겠냐? 준서의 손이 재빠르게 움직였어요. 수첩을 가져와 가슴에 안았습니다. 안 돼요. 이건 아빠 거예요.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11살짜리가 68살 재벌 회장의 부탁을 거절한 거였어요. 하지만 정호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쓴웃음을 지었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아버지의 물건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아이의 눈빛이 정호에게는 어떤 어른의 눈빛보다 단단해 보였거든요. 둘이 구내식당을 나왔습니다. 정호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준서를 내려다보았어요. 내일도 올 수 있냐? 준서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왜 또 오냐는 표정이었어요. 밥 먹으러. 오늘 밥 맛있었잖아.